영국의 공장 생산력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청나라, 필요한 게 없어? 없다면 내가 만들어줄게. 아편구려서 아편만 피고 있으니 당연히 세금을 못 내겠죠. 18세기 영국 상류층에서는 중국산 도자기에 중국산 차를 마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권위와 부의 상징이랄까? 지금으로 치면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는 그런? 아랍을 통해 들어온 에티오피아산 커피보다 중국산 차가 10배는 더 비쌌습니다. 그나마 도자기는 한 번 사면 깨질 때까지 쓰니까 괜찮은데 차는 계속 사야 하는 소모품이죠. 당시 영국 전체 수입에서 차의 비중은 약 9%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중이냐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원유의 비중이 9%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만큼 당시 영국이 차를 수입한 거죠. 청에서 차를 수입하는 동시에 영국도 청나라에 뭔가를 수출해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 생산성을 기반으로 공산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었고 영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나라한테는 이 공산품이 잘 팔리지 않아요. 왜냐? 당시 청나라는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인구수가 엄청나다 보니 이 간의 수공업으로 영국의 공장 생산력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비싸기만 한 영국 거를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 때문에 임금이 너무 싸고 그로 인해 중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청나라는 당시 광저우 하나만 개항하여 매우 제한적인 보호무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광동 13행이라는 상인단체를 통해서만 무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13행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여기에 수장이 오병감이라는 사람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선정한 1000년 역사상 세계 부자 50인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자유무역을 하던 영국은 청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항구의 개항을 요구했죠. 청은 이 요구를 개무시합니다. 청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 내수시장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이건 각 나라의 외교관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주변에 비등비등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등이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도 하고 분쟁도 있었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시작하고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인구수나 국력이 도친겠지. 근데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인구수나 국력이 넘사였어요.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로 외교를 유지했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개무시당하면서도 청과의 무역을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청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컸으니까요. 17, 18세기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은 11만 톤 정도인데 그중 8만 톤이 유럽으로 유입, 거기서 절반인 4만 톤이 청나라로 들어갔습니다. 1820년 전 세계 GDP 중 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 지금 미국의 GDP 비중이 24%니까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GDP 순위를 봐도 압도적입니다. 역시 체급이 깡패야. 그래서 영국에서 청으로 은화가 일방적으로 나가며 영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갑니다. 이때 한 가지 묘수를 냅니다. 청나라, 필요한 게 없어? 없다면 내가 만들어줄게. 아편은 양귀비의 덜 익은 꽃봉오리에서 나는 진액을 말려서 만듭니다. 이 아편은 과거부터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며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입니다.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도 이 아편류 마약입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 대금을 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에 면포를 넘기고 은을 받아오죠. 이때 인도 벵골 지역에서 중국으로 아편을 수출하던 집단이 파르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 지역에 사는 페르시아인들인데 숫자는 매우 작지만 유대인과 비교될 정도로 그들끼리의 유대감과 자금력이 엄청난 집단입니다. 퀸의 프레디 머큐리, 인도의 삼성이라 불리우는 타타 그룹의 타타 가문이 이 파르시들입니다. 이렇게 영국, 중국, 인도의 삼각무역이 완성됩니다. 아편은 힘든 노동을 하는 청나라 하층민부터 퍼져나갑니다. 당시 의료 지식의 부족으로 아편의 해악성이 무지했고 아편의 환각과 중독성은 현실을 도피하기에 너무 좋았죠. 나중에는 관료, 황족들까지 아편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 전체 인구 중 4분의 1이 아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편 대금으로 청의 은은 영국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아편구에서 아편만 피고 있으니 당연히 세금을 못 내겠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청나라에서도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고 한 인물이 광저우로 파견됩니다. 임칙서.
광저우로 가는 임칙선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영국은 청에 와서 큰 돈을 벌어간다. 근데 그게 독국물을 주고 얻어간 이득이 아니냐? 이게 나라냐? 이 편지의 내용은 신문에 게재됩니다. 그동안 밀무역으로 시행되어서 그 사실을 몰랐던 영국인들에게도 공문화가 되죠. 동시에 아편 밀매상들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도 포함해서요. 1839년 6월 47일간 300여 명의 서양인을 감금하고 아편 파이프를 압수, 아편 2만 상자 1200톤을 바다에 버립니다. 현재 가치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이죠. 이 사태를 본 영국 의회에서는 의견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건 무역 간섭이다. 대영 제국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 아, 그래도 우리가 아편 파이프 버전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 파이하자. 이 안건을 두고 투표를 한 영국 의회 271표 대 262표로 주전파가 이기고 청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아편 전쟁의 서막이죠. 영국은 엄청 긴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와 인구수, 경제력, 역사 등 아시아의 잠자는 용인 청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힘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마침내 1840년 청의 저우산을 공격합니다. 근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해군력에서 돛을 이용한 목재선인 정크선을 쓰는 청나라, 영국은 철갑 증기선에 최신식 대포로 무장한 네메시스호가 있었습니다. 정크선에서 쏜 포는 네메시스호에 닿지 않았지만 네메시스에서 쏜 대포에 청나라 정크선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투의 양상은 일방적인 영국의 승리, 저우산을 점령하고 일부는 광저우를 향해 남쪽으로, 일부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난징을 공격합니다. 대운하를 통해 베이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청의 내륙 무역과 세금까지 압박할 요충지였거든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1842년 8월 29일 청나라 정부는 영국과 난징 조약을 맺습니다.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는 거였죠. 항구 개항으로 영국은 수출을 더 할 생각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할 간의 수공으로 만든 청나라 면증물이 아직도 더 쌌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농민들은 영국의 시계와 같은 사치품을 꿈에도 꿀 수 없었죠. 생각보다 수출량이 적어서 짜증이 난 영국, 추가로 항구의 개항과 아편무역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1856년 영국 선박 에로호의 수화물을 검사하던 중 영국 국기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에 자작극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영국은 호들갑을 떱니다. 대영 제국의 국기가 훼손되다니 이건 참을 수 없다. 바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청나라가 덩치만 큰 제입이라는 걸 알게 된 프랑스, 미국, 러시아도 합류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광저우를 점령, 배를 타고 올라가면 대한 도시들을 포격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텐진까지 올라가죠.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강화도 같은 느낌으로 수도로 가는 관문입니다. 수도인 베이징을 사수하고자 한 청은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오가 좀 있지. 베이징에 군대가 들어오는 건 좀 그렇잖아. 봐주라. 뭐라는 거 안 모르겠고 외교관이랑 상임 보호해야 하니까 군대 조대시킨다. 베이징에 군대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청군이 영푸 연합군에게 포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력과 전술이 압도적으로 강한 영푸 연합군은 베이징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고 청의 자랑인 원명원을 파괴하죠. 청의 황제 한풍제는 만리장성 넘어 열화로 도망을 갑니다. 러시아의 중재로 1860년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영국이 원하는 대로 아편 무역은 합법화되고 텐진도 개항하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프랑스도 배상금을 두둑히 챙기고요. 러시아도 중개의 대가로 연해주를 받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유럽의 제국주의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명분과 신의 따위는 버리고 침략하고 빼앗는 선리를 남깁니다. 청은 이제야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벌이고 자강운동을 시행하지만 태평천국운동과 서태후의 악행 등으로 앞날은 더 어두워져 갑니다. 1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중화사상으로 자신들이 세계 넘버원이라는 자존심은 바닥으로 가버렸고 전쟁 배상금으로 국고는 거덜나고 아편 무역의 증가로 재정은 파탄, 부패한 관료들은 민중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죠. 특히 한족이 많이 살던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밀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홍수전입니다. 당시 홍수전은 과거 시험이 여러 번 낙방한 지금으로 치면 고시생이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아파서 잠을 자던 중 꿈을 꾸는 홍수전, 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중국 대륙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면서요. 완벽한 사이비 교주의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동생?
각성한 홍수전은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한족 중심의 평등 사회를 주장하며 선교 활동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풍운산, 양수청, 소조기 등 인재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외국 선교사들은 홍수전에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의 포교가 목적인데 자생적으로 기독교 세력이 등장했으니까요. 근데 얘기 나눠보니 사이비에서 바로 관심을 끄습니다. 만주족의 변발을 거부하며 머리를 기르고 다녔습니다. 두발 자유화족, 남녀 평등도 생각했습니다. 또 금요, 계급과 유교의 철폐, 반봉건, 전족과 아편 금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분배를 강력하게 말하였는데 당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한정된 토지에서 배고프고 힘들었던 농민들은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배상제회를 조직하여 점정 세력을 불러나갔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한다며 절과 사당을 다 때려 부숩니다. 점점 무력 집단화되죠. 근데 이건 100년 뒤 중국에서 또 일어나는데? 대자뷰인가? 이를 위험하게 본 청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홍수전이 이깁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마침내 1851년 1월 태평천국의 난이 시작됩니다. 광서에서 시작하여 당시 아편전쟁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청군대를 격파하며 호남과 호북으로 진군. 1853년 중국 남부지방의 중심지인 남경까지 점령합니다. 남경의 이름을 천경으로 바꾸고 태평천국의 수도로 정합니다. 이때 당시 군사가 약 20만 명. 기세가 오른 태평천국군 내부에서는 수도인 베이징으로 가서 청왕조를 무너뜨리자 라는 북벌론과 서쪽을 먼저 정벌하자 라는 서정론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걸 둘 다 동시에 시행해버리죠. 그전까지 흔하디 흔한 반란인 줄 알았던 청조정은 남경이 함락당하고 그 군대가 북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서구 열강들도 예의주시하죠. 아니 열심히 청나라 때려서 난징조약 얻었는데 청나라가 망하면 난징조약 휴지조각 될지도 모르잖아요. 북벌군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남쪽 지방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태평천국군에게 북쪽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진지해진 청은 몽골의 승격림심을 불러와 북벌군을 박살냅니다. 지방 세력 이홍장은 의병을 조직해 저항하죠. 서정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국번에 의병을 모아 상군을 조직해서 저항했거든요. 얘네가 그때 바보인 게 당시 여러 반란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들과 연합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각기격당하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나눴던 군대를 다시 하나로 합칩니다. 망한 조직 특 내부 분열. 태평천국은 천황 홍수전 밑에 동황 양수청, 서황 조속이, 남황 풍운산, 북왕 위창위, 이광 석달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기 자율성이 보장된 군대도 가지고 있었죠. 풍운산과 소조계가 전투 중 죽자 그 세력을 능력이 출중했던 양수청 흡수 세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홍수전은 그게 불만이었죠. 그래서 북왕 위창위를 부추겨 양수청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토사구팽으로 위청이마저 죽입니다. 이걸 본 석달계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다 서구 열강의 취해법권 조계지를 공격하고 합니다. 개입할 건수만 찾고 있던 미영프, 이거 뭐야?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 조계지를 공격해? 이건 전쟁이지. 도저. 이렇게 청군, 전국권, 이홍장, 미영프 연합군이 다 태평천국을 공격합니다. 버티전 홍수전이 사망하고 그 잔당들도 정리되면서 태평천국의 난은 사실상 종결되고 맙니다. 태평천국의 난이 가지는 의의와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봉건적이며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기독교적 사상을 가졌습니다. 직간접적 영향으로 죽은 사람이 최대 7천만 명이었습니다. 이홍장, 증국권 등 집안 기득권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후에 이들은 양무운동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이홍장, 증국권 등이 만들었던 의병은 신해혁명 이후 크고 작은 군번들이 난립하는 군벌의 시대의 기반이 됩니다. 아편전쟁으로 인한 외세의 침략 가속화, 태평천국과 다른 반란으로 인한 내부의 혼란, 그리고 그 내부 혼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청나라 조정과 군대에 대한 불신, 청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해보려 합니다. 양무운동. 아편전쟁의 패배와 태평천국 운동으로 내우 외환의 상황인 청나라, 청조정은 황제와 함께 열하로 도망간 열합파, 베이징에 남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 혼란을 수습한 북경파로 나뉘었습니다. 한풍제가 열하에서 사망하자 서태후는 북경파 공친왕과 손을 잡고 고명 대신들을 처리하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청나라의 존속은 필요했고 청나라를 근대화시켜 열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서양의 무기와 기술의 우수성을 몸소 체감한 청나라, 기술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되 정신과 몸체는 중국의 것을 쓰자는 중체서용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과의 관계 유지와 협조는 필수였기에 총리 아문을 설치하고 양무운동을 주도해 나옵니다. 경사동문관을 설치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 통역사를 양성합니다. 베이징 대학의 전신입니다.
과거 시험에 양무, 진취 과목을 개설, 기술자를 선발하기도 하죠. 중국번 이홍장은 학생들을 영국, 독일, 미국 등으로 유학을 보내 군사와 무기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가장 집중한 개혁은 무기 생산과 수입입니다. 서양 열강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해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나갔죠. 전국에 20여 개 군수공장이 세워집니다. 병기공장에서는 대포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서 서양에서 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석탄, 철광석 광산도 개발하고 제철소를 만들고 철도도 부설했습니다. 북경 천진에는 전선이 놓아지고 상하이, 홍콩에는 해저전선을 깔았습니다. 1874년 일본의 대만 침공으로 이홍장은 해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북양, 남양, 복건, 광동 함대를 창설합니다. 특히 북양 함대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로 영국과 독일에서 무기와 전함을 구입했는데 정원과 진원은 7,000톤급 전함으로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였습니다. 1881년 여순에 군항이 건설되고 해군 암문도 세워져서 덩치를 키워갑니다. 자신감을 얻은 청은 1882년 조선의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그리고 청불전쟁으로 조공국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근데 청불전쟁은 프랑스한테 겁나 두들겨 맞다가 한두 대 때려서 우리도 프랑스 때렸다 이렇게 자존심만 세우고 진 전쟁입니다. 베트남 종주권도 프랑스에게 뺏깁니다. 약 32년간 힘을 길러오면서 전통적 왕조 체제를 안정시키며 국력을 키워나갑니다. 이때를 동치중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1890년대에 들어서자 뭔가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독점한 서태후, 사치를 부리고 막 놀기 시작하는데 놀다가 국방비까지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1891년 북양함대의 재정 지원은 중단하고 그 돈은 이화원 중축에 쓰였습니다. 1894년 영국에게서 순양함 2척을 사려 했으나 서태후 생일 축하 비용에 써야 한다며 구입도 취소되었죠. 그러다 1894년 7월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과 청의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병력의 숫자는 청나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해군에서도 7,000톤급 철갑함 2대를 가지고 있었죠. 일본의 철갑함은 4,000톤급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극동 최강이라던 북양함대는 황해 전투와 위해위 전투에서 괴멸되고 맙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포탄 안에는 화약 대신에 콩이나 모래가 들어있어서 포가 터져도 죽거나 배에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모래주머니에 팝콘 던지고 한쪽은 포탄 던지는데 싸우면 되겠어요? 방산비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방산비리 하는 사람들 다 사형시켜.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청의 양무운동은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무운동으로 군사력과 사회 인프라가 팽창하던 30여 년간 일본은 청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영량과 대만,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는데 이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양의 작은 섬나라인 일본에게까지 패배하자 청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이홍장이 북양 대신해서 해임되며 양무운동은 끝이 납니다. 열강들의 이권 쟁탈과 세력권 분할이 치열해지면서 다시 한번 망국의 위기감은 팽배해져 갑니다. 이때 양무운동이 정신은 놔두고 기술만 개혁하려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강유위 양계초의 상서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광서제,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변법 자강운동을 적극 실시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개혁 고문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주장이 되도되며 관료나 신사층을 지지 세력으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개설, 서양식 교육계가를 설립, 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회 설립, 신문 잡지 발행으로 언론 활동을 통해 사상적 개혁을 실행합니다. 동시에 개혁에 방해되는 보수파들을 수청합니다. 이에 보수파였던 서태후는 빵이 치고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황제였던 광서제는 이를 눈치채고 한 군인과 손을 잡습니다. 위안스카이,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모군란의 진압과 흥선대원군의 압승 등을 하며 조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의 마지막 개혁 의지를 꺾어버리는 놈입니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홍장이 물러나자 북양군을 물려받고 북양군벌로 군림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벌 위안스카이와 손을 잡고 보수파의 감시와 견제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권력욕이 어마어마했던 위안스카이 바로 서태후에게 고자질해버립니다. 결국 9월 21일 서태후의 보수파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서제를 자금섬에 감금, 변법파를 체포하고 강유위는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이로써 청나라 개혁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한편 포교의 자유를 얻은 서양 열강들은 적극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일반 민중들과의 충돌이 빈번했습니다. 세상이 힘들면 탓하고 싶은 희생양을 찾아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층 민중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를 그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이 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서구 열강과 기독교 탓이다. 이때 산동 지방에서 무술가들이 백년교도들과 합세하여 의화단을 결성합니다. 청왕조를 도와 서양을 몰아내자 부청멸양을 외치며 교회를 습격,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서양인과 기독교인에게 보상금까지 걸며 살인 경쟁을 하죠. 철도, 학교, 공장 등 서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얘네 다 때려부수고 가스라이팅하고 남 탓하고 죽이고 이런 거 뭐 종특인가? 서양 것을 거부한다고 성냥이나 연필 쓰는 사람도 죽입니다. 하다하다 중국 전통 무술로 몸을 단련하면 총과 대포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처럼 퍼져나갑니다. 얘네 원피스 같나? 무장색 패기. 현실은 힘든데 남 탓할 대상을 만들었고 총과 대포도 안 통한다? 전투력 상승하죠. 산동성에서 시작한 의화단 운동은 중국 북부 지역 대부분으로 퍼집니다. 1900년 봄, 여름에 절정을 맞습니다. 무술 정변으로 광서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을 공고히 한 서태후. 서양 열강들의 간섭에 짜증이 나던 때에 이런 반서양 감정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에 맞서려 합니다. 군대를 키우려 했던 서태후는 군벌들도 부릅니다. 하지만 군벌들은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다 열강의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공공의 적이 생기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8개국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북경을 공격하죠. 애초에 맨 몸뚱아리로 총과 대포를 막을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말의 단체이고 군대지 의화단은 사실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통솔, 군제 편성, 작전 등 현대적 군대 운용을 잘 할 리 없었던 의화단 금방 진압당합니다. 함락당한 북경은 이들에 의해 철저히 약탈당합니다.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서안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의화단 운동은 끝이 납니다. 의화단 운동으로 말미암은 청나라의 선전포고와 그것의 수습으로 청과 열강들은 신축조약을 맺습니다. 신축조약으로 열강들은 청나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받습니다. 추가로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약 10만 명의 군대를 연해주와 만주 일대에 주둔시켰는데 일본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이후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를 더 제2위로 보았습니다. 아니 무장세 패기도 아니고 몸을 단련하면 총과 대포가 튕겨져 나간다 라고 말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사이비 종교랑 섞여서 일으킨 반란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랑 손잡고 전쟁까지 선포한 청나라니까 이상하게 보일만 합니다. 일반 민중들과 지식인층도 서양에 굴복해버린 청 조정에 큰 실망을 하고 맙니다. 만주족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1911년 신해혁명의 밑바탕이 되죠. 약 300년을 이어가던 청나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늦은 개항 및 근대화, 태평천국운동이라는 내전 1, 2차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나라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권력욕, 사치욕, 식욕, 성욕 등으로 개박살을 내버린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녀가 등장했습니다. 효흠현황후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정식 명칭을 가진 일명 서태후. 와, 이 관상보소. 한풍제의 세 번째 부인으로 자금선 서쪽 연희당에 살았다고 서태후입니다. 동쪽 서승당에는 동태후가 있었죠. 한풍제의 국정 운영에 간섭하며 한풍제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서태후는 그 아들에게 크게 애정을 주거나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인 동치제는 친어머니 서태후보다 동태후에게 모성애를 느끼고 따랐다고 합니다. 2차 아편전쟁 때 연합군이 북경으로 올라오자 서태후, 동태후, 한풍제는 열화로 피신을 합니다. 북경에는 한풍제의 이복 동생인 공친왕 혁큰과 조정 대신들이 남아 전후 처리를 했죠. 아편전쟁의 패배와 연해주의 상실로 화병이나 시름시름 앓다가 31살의 젊은 나이에 한풍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서태후의 똘끼와 권력욕을 알아본 한풍제는 유언으로 서태후는 권력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 정치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크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처형하라 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북경파 공친왕과 손을 잡고 권력의 최정점에 섭니다. 6살의 어린 황제 동치제가 황제에 오르자 수렴청정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렴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지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황실 사람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인 동치제가
동치제의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어릴 적부터 서태후보다는 동태후를 따랐던 동치제는 서태후가 아닌 동태후가 추천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서태후는 매우 화가 나서 자신의 며느리인 황후와 동치제가 만나는 걸 금지시키고 감시를 붙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동치제는 홍등가를 드나들다 매독에 걸립니다. 매독분이 퍼져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생겨나자 보지 못하게 서태후는 황실의 모든 거울을 없앱니다. 그리고는 얼른 다음 황제 후보를 물색합니다. 아니 친아들이 죽을랑말랑 하는데 참. 체면을 중시 여겼던 서태후, 어이와 궁녀들에게 이 사실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고 병을 천연두라고 말합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서태후의 수렴천정이 끝납니다. 근데 동치제가 죽은 나이는 19살이었죠. 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동생과 한풍제의 동생인 순친왕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황제에 옹립하는데 그 황제가 광서제입니다. 4살이었죠. 서태후는 또 수렴천정에 들어갑니다. 1881년 서태후와 동등한 지위에서 서태후를 견제해주던 동태후가 사망합니다. 서태후의 독살설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후 같은 편이었던 공친왕 혁훈까지 숙청하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동치제 때 모자관계의 트러블로 이런저런 고생을 했던 서태후여서 광서제와는 돈독한 모자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노력이 집착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름 똑똑했던 광서제 꾹 참으며 자신이 20살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1890년 성인이 되자 서태후의 수령 첨정도 끝이 납니다. 황실 정원인 이화원에 기거하며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황실 곳곳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고 간접적으로 정사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화원에서 60이 넘은 서태후는 자신의 성욕을 마음껏 풉니다. 27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 중국 대륙 전역에서 13세에서 18살의 어린 꽃미남들을 모아 이화원 안 남호도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잘생겼다 싶으면 지방 관리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이화원으로 가지 않게요. 자신의 처소인 낙수당으로 이 꽃돌이들을 불러들여 엽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질문합니다. 낙수당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 꽃돌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핑계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살인의 명분을 찾은 것 뿐입니다. 이래서 중국에 미남이 없나? 이 무렵 청나라는 양무운동 막바지였습니다. 뜻을 펼칠 때가 된 광서제와 그의 오른팔 이홍장은 독일과 영국에서 전함 및 대포를 사들이며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서 국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때 서태후는 자신의 생일잔치 용도로 국방비를 빼돌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화원을 중축해야겠다면서 또 가져갑니다. 호수를 파고 산을 만들어 여의도의 10배 크기로 만듭니다. 군대 장비라는 게 한 번 사두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총, 대포, 함선 이미 있으니 내 생일잔치에 쓰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방산비리가 일어나고 화약 대신 콩이랑 모래가 들어가고 배에는 기름이 없어 항구에 가만히 정박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이와 함께 양무운동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광서제는 강유위, 양계초 등과 함께 변법 자강 운동으로 다시 한번 청나라를 개혁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정치, 경제, 제도까지 싹 바꾸려고 하죠. 이때 기존 권력층인 수구 세력까지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걸 보고 빠개친 서태후는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광서제는 북양군벌 위안스카이에게 서태후의 감시와 견제를 명하지만 만화경 살아남고 능력으로 눈치 보고 라인 타서 여기까지 올라온 위안스카이는 바로 서태후에게 붙어버립니다. 서태후 플러스 위안스카이의 쿠데타를 막을 힘이 없었던 광서제, 차마 황제를 대놓고 죽일 수는 없어 서태후는 광서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자금성에 유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혁파 인물들을 잡아 죽이죠. 다시 서태후 섭정이 시작합니다. 근데 베이징에 있던 서양 의사가 광서제를 진찰합니다. 정상인데요? 서양 열강들은 서태후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서태후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극대노 서태후. 그러던 1900년 마침 무장적 폐기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화단이 난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바로 이 의화단과 손을 잡고 서양 열강 8개국에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의화단이 박살나고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수원으로 도주합니다. 지치고 힘든 서태후, 이기적이게도 내 안전만 보장되면 연합군이 무얼 요구하든 다 받아주라 라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고 결국 1901년 불평등 조약인 신축 조약이 체결하고 서양 각국의 공사가 베이징에 상주합니다.
자연스레 공사 부인들과 어울리고 평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서태후는 자신보다 젊고 이쁜 공사 부인들을 보자 열등감이 폭발하고 사치욕이 극심해집니다. 한 끼의 반찬은 128가지를 놓습니다. 한 끼 식비가 일반 농민 1000인분 식비였습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음식을 보면서 먹는 상상을 해야 한답니다. 육식을 또 엄청 좋아해서 오리, 돼지, 닭, 제비집, 샥스핀 등을 즐겼고 워낙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좋아해서 복부 팽창, 위기능 저하, 이질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 죽는 것도 과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탈모였습니다. 저거 다 가발이에요. 궁녀가 머리 빗다가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외모에는 또 엄청 신경을 썼는데 옷은 무조건 금박 비단이고 하루에 5번 이상씩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죠. 특별한 새똥으로 만든 목욕산으로 세수를 하고 진주를 갈아 마셨습니다. 또 매일 이쁘고 젊은 산모를 불러 모유를 마셨습니다. 비싼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항아리에 넣고 디퓨저를 썼습니다. 와, 진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펑펑 썼습니다. 이렇게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리던 서태후는 사망 직전까지도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어 유패당에 있던 광서제를 독살하고 광서제의 이복동생인 순친왕의 아들 푸이를 황제로 임명합니다. 3살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되는 선통제입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본인도 죽습니다. 나처럼 여자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내로남불도 참... 19세기 중후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청나라를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든 서태후.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서태후 이후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된 청조정은 통수와 줄다리기의 명수 위안스카이의 소나기에 떨어집니다.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의 실패로 청나라는 사실상 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홍장이 죽고 광서제가 죽고 서태후가 죽고 3살짜리 선통제가 황제가 되고 위안스카이는 날뛰며 나라는 개판이 됩니다. 이때 청조정은 청황씨를 유지하자는 수구파, 민주공화정을 주장하는 혁명파,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입헌파, 이렇게 세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양군벌 위안스카이는 사륜안으로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점점 키워갔죠. 당시 청나라 내부에서는 신식 교육을 받은 젊은 학생층들이 많았습니다. 서양식 학교 4만여 개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학생만 130만 명이었죠. 집안에 돈이 좀 있거나 똑똑한 학생들은 거의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신학생층들은 청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제도 등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몸소 체감하면서 만주족 지배체제에 엄청난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모여 여러 단체와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강력했던 것이 순원의 흥중회였습니다. 순원은 중국과 대만, 양안 정부에게 국부로 추앙받는 특이하고 복잡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만주족과 청나라를 멸하자, 한족의 중원을 되찾자,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자 라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여러 세력을 규합하고 전국적이 된 흥중회는 중국 동맹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주창하며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한족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면서 무슨 티베트 신장 위구르는 지네걸. 민중반란이 중국대륙 곳곳에서 일어나던 1911년 10월 호북성 무창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신해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무장혁명은 점차 커져 양쯔강 이남 거의 모든 지역이 혁명파 세력의 관할 지역이 됩니다. 신해혁명을 막을 힘이 없었던 청조정은 위안스카이에게 신해혁명의 토벌을 명합니다. 사륜안과 통수의 위안스카이, 이번에도 사륜안으로 짬을 보다가 이번엔 순원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 진짜 라인 타는 거 와. 남부의 혁명군과 북부의 북양군벌의 동맹인 남북의화로 혁명파와 위안스카이는 일단 청나라 먼저 조지고 공화정 정부를 수립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순원의 신해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해혁명 당시 순원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혁명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서야 중국 본토로 돌아왔죠. 1912년 1월 1일 삼민주의와 한족 중심의 중화민국이 탄생합니다. 실질적 중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순원이 임시 총통이 되고 2대 임시 총통은 위안스카이가 하기로 내부 합의를 봅니다. 혁명군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아직 청조정과 청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 죽어가는 청나라라고는 하지만 300년을 존재해온 국가, 농민들과 신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모인 혁명군은 쪽수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다룰 줄도 몰랐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식량이나 군자금도 얼마 없었으며 각 지역끼리 연대도 잘 되지 않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혁명군 단독으로는 청멸망이 불가능했으니 위안스카이의 군사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베이징으로 가서 청황씨를 협박합니다. 저기 프랑스 알지? 거기 혁명 일어나서 루이 16세 어떻게 됐는지 들어봤어? 얌전히 물러나고 공화정 하자 협박과 반대파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청황씨는 공화정을 인정하고 1912년 2월 12일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는 퇴위하고 북양군대와 중화민국 혁명군이 자금성으로 입성합니다. 선통제 부인은 중화민국으로부터 우대를 받아 청나라 소조정으로 자금성 안에서는 황제의 지위와 혜택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1912년 3월 10일 위안스카이는 2대 임시총통으로 취임합니다. 공통의 목적을 이룬 수넌과 위안스카이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철권 통치를 하며 독재자가 됩니다. 수넌과 혁명파 세력을 군대를 통해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 입헌파와 서구 열강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수넌은 이 선거에서 꼭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나 두는데 민족주의자, 남부의 군벌, 친소련파, 공산주의자 등 민주주의와는 결이 다른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1913년 중국동맹회의 후신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되기는 한 국민당, 그러나 황제체계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성립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분위기에 동조하여 국민당에 모인 지지자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위안스카이는 국민당 당수 숭자오런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혁명파와 수넌을 수배 내리죠. 도망자 신세가 된 수넌. 결국 위안스카이 대 수넌의 대결은 위안스카이의 압승으로 끝나고 1913년 10월 10일 초대 정식 대총통에 위안스카이가 등극합니다. 수넌은 다음을 기약하며 일본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제 중국 대륙에서 위안스카이의 삽질이 시작됩니다. 중국의 역사는 뭉치고 흩어지고의 연속입니다. 이런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의 분열기는 20세기 초반 일명 군벌의 시대입니다. 지방의 군인들이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왕처럼 존재했었습니다. 마치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사황이나 칠무회처럼 군림했었고 다른 세력을 견제 또는 동맹을 맺어가며 자신의 세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과 상인들에게 세금도 걷고 병력도 모집했었죠. 이번 영상부터는 통수와 통수의 연속,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중국의 마지막 분열 시기인 군벌의 시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넌을 일본으로 내쫓고 자기 마음대로 중국 대륙에서 삽질을 하는 위안스카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상황이 변합니다. 중국 대륙 곳곳에는 서양 열강들의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칭다오가 맥주로 유명한 것도 독일의 조개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조개지를 지키기 위한 군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열강들의 전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위안스카이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립국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조선을 병합하고 본격적으로 만주와 중국 본토를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러고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동합니다. 우리는 영국과 동맹, 그리고 영국과 독일은 전쟁 중. 그러면 우리 일본은 동맹국의 적인 독일을 공격해야 돼. 근데 일본에게서 가장 가까운 독일군은 칭파오에 있어. 이걸 우리가 공격해야지. 우린 영일동맹이니까. 그러면 산둥반도 우리 거? 칭나오와 탐이 났던 일본은 바로 대독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 함대와 연합하여 칭다오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잔장을 소탕한다는 핑계로 산둥반도 전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에게 철도 부설권, 정치, 재정, 군사 고문을 일본으로 할 것, 일본에게 차관을 빌릴 것 등 불합리한 조항 21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둥반도 해역에 군함을 배치시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벌써 이때 일본은 수상기가 있어 비행기로 폭격도 가능했습니다. 이미 20년 전 청일전쟁에서 개박살이 나본 경험이 있는 북양군대는 일본군과 전쟁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거부하면 일본의 망명 중인 순원이 일본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들어올까봐 크게 걱정했죠. 때문에 결국은 굴욕적인 중일조약을 체결합니다. 21개 요구 중 14개를 들어주고 대신 위안스카이의 정권을 인정하고 도와주기로 하고요.
이러는 와중에도 위안스카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1915년 12월 12일 중화제국을 만들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등극 쇼를 위해 6천만 위안, 현재 가치로는 3억 달러를 넘게 사용합니다. 눈치가 없는 건가? 황제에 등극하고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점을 본 위안스카이. 내가 황제에 올라 제국을 만들면 얼마나 지속되겠나? 82, 82? 820년? 82년? 8년 2개월? 어느 걸 말하는 거? 점쟁이는 노코멘트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급속도로 앉아졌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청황씨를 무너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새로 황제에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은 펑펑 쓰고 점까지 보고 있으니 위안스카이가 당연히 이뻐 보일 리 없었죠. 민중들은 분노하고 베이징과 멀리 떨어진 중국 서부와 남부에서 반 위안스카이 군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호국군을 조직해서 북쪽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위안스카이 북양군벌의 홈그라운드인 베이징과 중국 북부지방에서는 이게 통했으나 서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차이어, 류레진 같은 다른 지방 군벌들이 위안스카이에게 반발하였죠. 일본에서는 수노니, 다이지타오, 천치메이, 장제스 등을 규합하여 중화혁명당을 조직하고 타도 위안스카이를 주창하며 군사적 행동에 돌입합니다. 위안스카이도 토벌군을 모아 전투를 시작합니다. 못나고 속 좁은데 욕심 많은 사람들 특징이 방구석 여포거든요. 집 밖에서는 개무시 당해도 집 안에서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요. 거꾸로 되어봐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청나라 말기부터 중국 최강의 군대인 북양군벌의 토벌군이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가난했던 청나라 빈 곳간을 물려받은 위안스카이인데 황제 되려고 돈 펑펑 쓰고 일본에게 이권 뺏기고 전쟁까지 하니 북양군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혁명 호국군은 세력이 더 커졌죠. 위안스카이는 일본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지지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전투력 측정기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안스카이를 바로 손절칩니다. 일본도 뭐 통수 치는 거야 유명하죠. 결국 3월 23일 자금성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황제에 오른 지 100일 만에 황제와 중화제국을 취소합니다. 새로운 연호가 시작된 1916년 1월 1일로 따지면 정확히 82일 만이었죠. 와, 이 점쟁이 용한데? 그리고 6월 6일 요독증으로 죽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광둥성, 광시성, 쓰촨성, 후난성은 독자적으로 군벌화가 되며 호국군은 분열되고 산둥성을 점령한 혁명군도 산둥 호국군이라 칭하며 순원을 손절합니다. 북양군벌도 안위성의段치루이, 징레의 펑거장, 만주 깡패 출신의 장쩌린으로 나누어지며 더 큰 혼란이 시작됩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안위성의段치루이, 징레의 펑거장, 만주의 장쩌린으로 나누어진 북쪽은 서로를 견제하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남쪽은 광저우의 자리를 잡은 순원의 국민당 세력과 광시성의 루룽팅, 원난성의 탕지아오, 쓰촨성의 류언후이, 광둥성의 천중맹 등 여러 군소 세력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옌시사는 산시성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다른 세력들과 엮이지 않는 중립을 유지하며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 뒤를 이어 남, 북, 군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리 위안홍이 대총통 자리에 올랐습니다. 펑거장은 부총통,段치루이는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지만 대총통에 오를 만한 머리도 실력도 힘도 없는 리 위안홍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실권도 차지하고 있던段치루이는 독일의 선전포고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하려 했습니다.段치루이의 독단적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리 위안홍은 참전을 반대했죠. 하지만 힘이 없었던 리 위안홍은 혼자서段치루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 멸망 이후에도 청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며 변발을 유지하고 있던 최후의 청나라 장군이라 불리우는 장쉰과 손을 잡고段치루이를 밀어내서 푸이를 다시 황제에 올리려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段치루이는 직계인 펑거장과 연합하여 베이징을 포위하고 공격하며 리안위용과 장쉰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段치루이는 1917년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며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주 진출을 계획 중이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현 중국의 권력자인段치루이에게 지원을 해주며 일본 제국의 말을 듣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조선 총독 데라우치는 3억 8,500만 엔을段치루이에게 지원했습니다.
1917년 일본 세입의 85%나 되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러면서 일본은 산둥반도의 지배권과 만주, 내몽골의 산림, 광산, 철도 등 엄청난 이권을 받아오는 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데라우치는 이 밀약을 내가 중국에 심어놓은 권익은 21개조 조약의 10배에 달한다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수노는 루룽팅, 장제스 등과 함께 호법군을 조직하여 북벌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단치루이는 류융상, 차오쿤, 리춘, 우페이프, 장조린 등과 연합하여 호법군을 상대하였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일본에게서 지원받은 무기를 통해 단치루의 토벌군은 호법군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법군과의 전쟁에 반발한 펑고장이 실각하고 단치루의 독재에 차오쿤, 장조린이 반란을 일으키며 분열이 일어나고 호법전쟁은 누구의 승리락이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화회담이 열렸죠. 단치루이는 시베리아로 파병까지 하였으나 평화회담에서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 단치루이와의 밀약을 근거로 독일의 조개지였던 산둥성의 권리를 받습니다. 이 밀약이 국제사회와 중국 사회에 퍼지자 여론은 급속도로 단치루이에게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돈을 받고 산둥반도를 넘겨준 모양이었으니까요. 단치루이의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 격분하여 1919년 5월 4일 테난먼 광장에 1만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단치루이는 이걸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민족주의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펑고당의 뒤를 이어 직계군벌의 수장이 된 차오쿠는 이런 여론의 흐름을 읽고 호북의 왕자니안, 강소 리춘, 강서 천광이안, 허난 자오티의 직계파와 봉천 장조린, 흑룡관 순례천, 길림의 바오구이칭의 봉계와 연합하여 활성동맹, 직봉동맹이라 불리우는 반단치루이 연합을 구축합니다. 강력한 환계군들이었지만 단치루이는 향락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단치루이의 편이 아니었죠. 결국 베이징을 사수하던 단치루이는 사방에서 기관총, 야포 등 신식 무기를 가지고 밀려오는 약 10만여 명의 직계, 봉계군을 감당하지 못하고 7월 18일 항복합니다. 정권을 잡은 차오쿤과 장저린은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근데 장저린의 아들은 8살, 차오쿤의 딸은 7살인 말 그대로 쇼윈도우 부부였죠. 그러나 차오쿤은 속으로 마저 깡패 출신이 어딜 넘봐 이러면서 장저린을 무시하였고 장저린 역시 힘도 없는 게 맘먹으려고 하네 라며 불쾌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주요 요직 자리를 두고 트러블을 일으키다 1차 직봉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직계장군 우페이프의 활약으로 생각보다 쉽게 6일 만에 직계의 승리로 결판이 났습니다. 직계는 40여 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쉴 틈 없이 봉계군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비행기와 대공무기가 없었던 봉계는 대처 불가였죠. 장저린은 대패 이후 자신의 근거지 만주, 봉천으로 도주합니다. 자기 이름도 잘 못쓰고 못 배운 마적 출신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똑똑했던 장조린, 봉천, 길림, 흑룡강성을 확실한 자기의 세력권으로 두고 동부광이라 불리웁니다. 대학을 세우고 인재 양성, 철도 건설, 공장 설립 등을 하며 가장 낙후되어 있던 동북 삼성을 중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학생 수가 많고 공장이 많은 근대화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1900년 550만이던 인구는 1924년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중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1차 직봉전쟁에서의 패배를 반추하며 차근차근 군사력을 길러갑니다. 군사학교를 설립해 우수한 군병력을 육성, 장조린의 아들 장쉐량은 공군을 창설하고 프랑스에서 쿠드롱 전투기, 불에게 폭격기 등 100여 대를 수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만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과 손을 잡고 단치루의 환계 담당들을 포서 북벌을 계획 중이던 남부 정권의 순원과 연합하며 힘을 길러갔죠. 1922년 5월에는 동북 삼성의 독립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1차 직봉전쟁에서 승리한 직계에서는 내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오쿤과 우페이프의 힘이 강해지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논을 리스펙하고 있던 기독교 장군 펑위샹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장조린은 펑위샹을 200만 위안이라는 거금으로 매수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 갔습니다. 장조린, 수논, 단치루이, 펑위샹의 사자동맹 결성. 이때 직계 치셰위안이 환계 잔당 류융상의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남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직계의 군사가 나뉘어졌고 환계와 동맹을 맺은 장조리는 10만 명의 군사로 사내관을 공격하며 2차 직봉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차오쿤과 우페이프의 직계는 50만의 군대를 가졌지만 여기저기에 배치가 되어져 있었고 상당수는 류융상 공격에 투입되어져 있어 실제 가용 자원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3만 명의 병사는 엑스맨 펑이샹이었죠. 펑이샹은 3일 만에 도착할 거리를 빙빙 돌아 한 달 만에 도착하는 등 전력 이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차 직봉전쟁과 반대로 제공권은 그동안 공군의 힘을 쏟은 봉계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산 대공포로 반격을 하고 전국에서 군대를 끌어모아 한해간에서 직계와 봉계는 막상 막하 일진일퇴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엑스맨 펑이샹 자신의 군대를 국민군이라 개칭하고 머리를 돌려 베이징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차오쿤을 체포하고 우페이프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합니다. 산해관 주변에 있던 우페이프는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후퇴하며 직계는 펑이샹, 우페이프, 순참팡으로 나누어지고 직봉전쟁은 봉계, 장조린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베이징을 점령한 펑이샹은 자금성 안에서 청나라 때의 지위를 가지며 평화를 누리고 있는 마지막 황제 푸이를 일반인으로 강등시키고 470여 명의 만주족 환관, 시녀들과 같이 자금성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정신나간 푸이는 차를 타고 텐진의 일본 조개지로 들어가서 술 먹고 춤추며 잘 놀고 잘 지냅니다. 일본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펑이샹, 우페이프, 순천팡으로 나눠진 직계는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펑이샹은 내몽골 자치구와 간수성의 서북쪽으로 밀려났고 우페이프와 순천팡은 남쪽으로 도망을 켰습니다. 장조리는 동북 삼성과 허베이성, 산둥성이라는 양쯔강 이북 중국의 핵심 지역을 손에 넣었죠. 단치루이는 자신의 환계를 다시 재건하라 하였지만 장조리는 그에게 허울뿐인 대총통의 다리를 주고 군사권을 주지 않았죠. 남쪽에서는 군사력 없는 혁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순원에게 관심을 보내며 지원해준 나라가 있었으니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소련이었습니다. 순원은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을 부러워하며 10월 혁명을 축하한다는 서신을 보내고 레닌에게서는 동방의 광명이라는 극찬의 답장을 받으며 친밀감을 쌓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의 반제국, 반봉건주의를 이어받아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었습니다. 창립 멤버에는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 포함되어 있었죠. 소련과 세계 혁명기구인 코민테른의 지원으로 노동, 농민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중국 공산당의 세력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를 싫어하고 당 이외의 군사력을 가진 군벌들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 공산혁명이 불가능할 것을 안 소련은 순원과의 협력에 긍정적이었죠. 마침내 1924년 1월 국민당 전국대표회의에서 국공합작이 결의되며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소용공. 이때 공산당원 300명은 국민당에 가입하죠.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적과의 동침 시작. 순원은 장제스를 소련으로 보내 소련식 군사교육 시스템을 배우게 하고 황푸 군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소련은 국민당에게 조직, 이미지 관리, 포퓰리즘 등을 전수해 주어서 국민당이 대중정당으로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힘이 없어 팽당하고 번번이 실패만 해왔던 순원의 군사력에 대한 목마름은 장제스의 황푸 군관학교를 통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조린 단치루이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며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순원은 1925년 3월 간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삼민주의로 현대 중국의 이념적 토대를 쌓은 인물의 허망한 죽음이었죠. 순원 사후 장조린은 적극적으로 남벌을 시행하였습니다. 돈과 무기가 필요했던 장조린은 당시 만주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있던 한국 독립군을 잡아 일본에게 넘기고 현상금과 각종 지원을 받는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죠. 이 때문에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약화되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남쪽과 연해주 일대로 거점을 옮기고 맙니다. 일본에서 받은 무기와 돈, 50만의 군대를 기반으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장조린은 느긋했습니다. 순천팡은 이미 한번 이겼던 상대고 순원이 없는 국민당은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때 장조린이 남벌에 힘을 더 줬으면 중국 통일을 이루었을 거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조린은 기고만장해서 파티를 벌이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의 수하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북 삼성부터 상하이까지 전선이 넓어지자 보급은 어려워지고 상하이 아래로의 진격은 더뎌졌죠.
그러다 1925년 530 차만으로 반제국주의 운동이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위가 커지자 상하이에 조계지를 두고 있었던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의 열강들이 군대를 동원해 상하이를 점령했고 장쩌린의 봉계군도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봉계군은 열강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쩌린에게 민심은 떠나갔고 남쪽으로 도망갔던 순천팡은 펑이샹과 동맹을 맺습니다. 펑이샹은 서쪽에서, 순천팡은 남쪽에서 공격하기로 약조를 하죠. 더 나아가 순천팡은 주변 5개의 성을 모아 5성연합군을 만듭니다. 결국 1925년 10월 장쩌린은 상하이를 순천팡에게 넘겨주고 약해진 세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장쩌린 밑에 거슝링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군의 세력은 점점 커져서 6개 사단으로 늘어나고 동북 국민군이라 개칭했습니다. 장쩌린은 하는 수 없이 동북 삼성으로 후퇴했으나 거슝링은 사내간을 넘어 추격해왔죠. 그러자 일본 관동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본은 도움의 대가로 반식민지적 밀약을 받아냅니다. 당시 만주 일대의 철도 구성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거슝링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충지에 관동군을 배치하며 거슝링의 진격을 막았죠. 전력을 가다듬은 장쩌린은 아들 장셰랑의 공군을 적극 이용해서 반격에 나섭니다. 비행기로 거슝링군의 보급기지를 박살내자 반란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반란은 진압되고 맙니다. 한편 펑위샹은 장쩌린에게 대항하기 위해 소련과의 합작을 생각해냈고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산시성의 옌시산을 공격하다 오히려 장쩌린, 우페이프, 옌시산 삼각동맹에게 역관광을 당해버리죠.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펑위샹은 자신의 남은 군대를 국민당에 편입시키고 국민당의 편에 섭니다. 이때 광저우에서 세력을 키우던 장제스의 국민당은 동쪽의 천중민을 제압하며 세력을 키우고 장쩌린의 봉계와 순천팡의 직계 세력이 서로 싸우며 나누어진 것을 간파하고 각계격파를 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판단에 1926년 6월 1차 북벌에 나섭니다. 국민당이 곳곳에서 승리를 하며 북진을 이어가면서 우페이프에게 승리를 하자 위기를 느낀 순천팡은 장쩌린과 동맹을 맺습니다. 1차 북벌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장제스를 필두로 한 국민당 우파는 자신들의 뒤에서 세력을 키워 나가는 공산당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사남 사건과 4.12 상하이 쿠데타를 기점으로 공산당을 축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산당은 장제스의 반대쪽인 왕징웨이와 연합을 하고 군사권을 지닌 장제스와 정치권을 가진 왕징웨이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펑위샹은 왕징웨이와 손을 잡죠. 우한파와 남경파가 싸우는 동안 정저우를 먹어버린 펑위샹, 바로 공산당을 버리고 자기 군대의 공산단원들을 내보내버립니다. 이때 버려진 공산당 중에는 덩샤오핑도 있었죠. 그리고는 바로 장제스, 옌시산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게 된 장제스는 1927년 6월 2차 북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한파 국민당과 공산당은 마일사변을 비롯한 내분으로 1927년 7월 공산당과 국민당이 갈라서는 국공결렬이 일어나고 우한파는 장제스의 남경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국공결렬로 공산당을 내치고 공산당을 섬멸하기 위한 초공작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당연히 소련과도 단교를 하죠. 그러고 손을 잡은 건 독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텅스텐과 안티몬을 싼 값에 독일에 수출했고 최신 무기와 기계를 수입해왔습니다. 1933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까지 중국이 수입한 무기의 80%가 독일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전통적 육군 강국이었던 독일은 중국의 장군급 장교 5명과 수백 명의 영광급 장교를 파견했습니다. 이들에게 군사교육을 받으며 국민군 장교들의 수준은 높아졌고 국민군은 현대화되어갑니다. 이런 우호 관계 속에서 독일은 무기 수출과 장교 파견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히틀러는 경제 발전을 성공, 군대를 재무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제스가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에 본의 아니게 도움을 주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죠. 내실을 다져가는 장제스는 탕성지의 반란을 리중론의 도움으로 제압하고 그의 세력을 흡수합니다. 여기에 펑위샹, 옌시산까지 합류하며 군 병력의 숫자는 1차 때 10만에 비해 10배나 늘어난 100만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1928년 2월 2차 북벌을 선언합니다. 장쩌린, 순참팡, 장충창의 북부 군벌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으나 장제스는 각계격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북벌을 강행했습니다. 총 4방향으로 진군, 1집단군은 장제스가 맡으며 순참팡과 장충창을 상대하고 2집단군은 펑이샹의 서쪽에서 동진, 3집단군은 옌시산이 장쩌린을 견제, 4집단군은 리중런이 북상하기로 합니다. 장제스는 2번으로 북벌을 종결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열강들에게 장쩌린 원조를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면서요. 베이징에 있던 장쩌린은 북벌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연이은 패배로 영토와 군사는 줄어들었고 재정은 파탄이 났으며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며 민심도 잃어갔죠.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고 장쩌린과 봉계군은 강했죠. 장쩌린은 아들 장쉐랑과 함께 옌시산을 오히려 밀어내며 수자장을 점령했습니다. 펑이샹이 급하게 합류하지만 장쩌린을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쩌린은 산둥성을 순참팡과 장충창에 맡기며 선제 공격을 하지 말고 지키기만 하라고 하였죠. 하지만 복수에 눈이 먼 이 둘은 쉬저우를 선제 공격하였다가 역습을 당하고 맙니다. 북벌군은 계속해서 북상하고 진잉, 진안을 점령하며 나아갔습니다. 산둥성에서 북벌군이 승리하자 펑이샹과 옌시산은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 수자장을 탈환하였습니다. 장쩌린은 장제스에게 정전을 요청했지만 장제스는 바로 거절해버리죠. 이때 장제스가 중국을 통일하기 원치 않았던 일본이 개입합니다. 산둥성으로 군대를 파견한 일본군은 숫자는 적었지만 화력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진안성을 점령하고 북벌군에게 진안 11km 밖으로 철수하고 철도로 병력 수송을 금지해버립니다. 사실상 산둥성으로의 북벌을 막아버린 거죠. 서쪽의 옌시산과 펑이샹만으로는 베이징이 장쩌린을 상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우회하여 베이징으로 향했죠. 네 방향에서 올라오자 장쩌린은 결국 베이징을 버리고 사내간을 통해 만주로 철수를 시작합니다. 자신과 봉계 군대가 사내간을 통과하자 사내간을 봉쇄해버린 장쩌린, 동맹인 순참팡과 장충창의 군대는 도주에 실패하고 장충창과 장제스 사이에 끼어서 괴멸되어버리고 가까스로 순참팡과 장충창만 다렌으로 도주합니다. 사내간을 통과한 장쩌린의 열차가 황고둠역에 도착하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만주를 노리고 있던 일본 관동군의 소행이었죠. 이로 인해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었었던 장쩌린은 허무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장쩌린의 만주 봉계 군대는 아들 장쉐랑이 물려봤죠. 그는 아버지의 폭사 주범이 일제인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장제스에게 투항하고 이로써 장제스는 북벌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성공이었고 장제스, 펑이샹, 옌시산, 리중렁 등은 각기 자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이 없어져 이들 간의 내부 결속은 더 느슨해졌습니다. 천하통일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많은 군대는 필요가 없었죠. 수십 년간 이어진 군벌들 간의 내전과 그로 인한 군대 확충으로 장풍염계의 군대와 지방의 군소 군벌들까지 합하면 병력의 숫자가 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병력이었죠. 국민당 정부의 1년 세수가 4억 5천만 위안이었던 거에 비해 군비 지출은 연간 5억 4천만 위안이었고 부족분은 해외 차관으로 메꾸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군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군대 축소는 자신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선뜻 줄이기는 싫었죠. 남부 리중런이 제일 먼저 반발했습니다. 국민당 탕성지의 반란을 제압해 가며 장제스를 다시 복귀시켜줬는데 토사구팽 당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20만의 군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제스는 탐욕스러운 펑이샹에게 리중런의 후배의 후난성을 주기로 하고 리중런 반란 토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펑이샹은 손을 잡는 척하고 약속된 군대의 절반만 보내며 상황을 봐서 장제스를 배신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장제스는 옌시산을 북로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펑이샹 토벌에 들어갑니다. 펑이샹의 박쥐같은 행태에 부하 장교들은 장제스에게 귀순하며 펑이샹의 군대는 패배하고 리중런의 반란도 제압됩니다. 서쪽과 남쪽의 반란이 진압되자 두려워진 옌시산은 다시 펑이샹, 리중런과 동맹을 맺고 반장제스 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80만의 군대를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합으로 장제스에게는 최대의 위협이었죠.
이 반장연합은 주석에는 옌시산, 정부위원회는 펑이샨, 류충농 등이 취임하며 베이징에 반장 정부를 세웠습니다. 초반 위세는 어마어마해 타임지의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로 옌시산을 소개할 정도였죠. 그러나 동북 쪽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던 장쉐랑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장제스의 편에 서서 베이징으로 진군합니다. 옌시산은 베이징을 포기하고 산시성으로 후퇴하죠. 병력은 많았지만 반장연합은 연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펑이샹이 장제스를 공격할 때 옌시산은 자신의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펑이샹을 도와주지 않았고 옌시산이 공격을 받을 때 펑이샹은 외면했죠. 이러면서 각자 각계격파 당하고 옌시산, 펑이샹은 하야 마침내 1930년 11월 12일 결국 장제스는 반장연합을 진압하면서 진정한 중국 대륙 천하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신해혁명부터 20년, 그 이전 청, 말, 북양군벌부터 약 40~50년을 이어오던 군벌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안정은 오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이 없어진 국민당 내부에서는 1, 2차 양광사병 같은 장제스와 반장제스의 권력 다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일제 관동군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뒤이어 1937년에는 중일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제스의 가장 큰 적이 되는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북벌 전쟁과 중원 대전 기간을 공산혁명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군을 조직, 시위와 무력 투쟁을 하며 공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이어질 국공내전의 서막이죠. 진압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장쉐랑은 동북군의 보유를 인정받으며 장제스에 이은 사실상 2인자가 됩니다. 만주국 건국으로 영토의 절반을 잃었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죠. 훗날 괴멸되어 가던 공산당은 기사회생을, 장제스는 몰락의 시작이 되는 시안 사태를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린 순원과 국민당. 그러나 당시 군벌들의 각축장이었던 시대였기에 힘이 부족했던 순원은 소련의 지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공산당을 받아들이며 1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죠. 이때 마오쩌둥도 중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 2차 북벌과 이어지는 중원대전으로 장제스와 국민군은 공산당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때를 기회삼아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노동자에게는 먹을 음식을, 농민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군벌을 타도한다 라는 구호로 중국 인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차 국공합작 시 300명이던 공산당은 국민당 등 뒤에서 수만 명의 세력으로 성장하죠. 그러나 순원이 죽고 난 뒤 이 공산당이 너무 싫었던 멸공의 화신 장제스는 공산당을 버리고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국공결렬로 국민당에게 팽당한 공산당은 공산혁명을 위한 방법으로 봉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한 붉은 군대인 홍군을 창설, 난창에서 1927년 8월 1일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실패.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야 성공했구나. 9월 9일에 호북, 호남, 광동, 광서에서 또 폭동, 또 실패. 공산당과 마오쩌둥은 병력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진강상 3만촌으로 들어가서 폐잔병을 재정비합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혁명의 기틀을 마련하자 라고 결의하며 이를 3만 개편이라고 하고 여기서 무력투쟁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산 세력을 진강산으로 불러 모았죠. 산이 험하고 곳곳에 농지가 있는 진강산은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식량 보급이 가능한 무력투쟁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을 당대표로 주더를 군사령관으로 하고 린비아오와 평더와이는 장군이 되어 농농혁명군을 결성합니다. 이때 덩샤오핑도 있었죠. 근데 이 전우들을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때 다 숙청하는 건 안 비밀. 아무튼 이 진강산 주변 근방에서 치고 빠지는 유격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과 성의 경계와 산악지대에서 이 유격의 근거지를 점차 넓혀갑니다. 소비에트와 코민테른의 지원, 거듭된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 공산당 기본 패시브 스킬인 포퓰리즘과 선동으로 공산 세력은 점차 커집니다. 그러나 이 세력은 덩치만 커졌지 각 유격 근거지끼리 연합이 되지도 않았고 병력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1929년 홍군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공산당의 군대로 개편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적 인기와 세력 확충을 위해 지주에게 쌀과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3대 기율까지 만들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민심을 얻으려 노력했죠. 장제스가 북벌을 할 때마다 뒤에서 계속적인 유격전을 실시하며 동시에 대중 친화 노선을 걸어갑니다.
그러던 1932년 12월 중원 대전이 끝나고 마침내 북벌을 마무리 지으며 천하통일을 완성한 장제스. 바로 공산당 때려잡기 즉 소공작전에 돌입합니다. 국민당은 장제스가 직접 키운 황푸 군관학교 출신의 우수한 장교들, 독일제 우수한 무기, 북벌을 하며 흡수한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공산당 때려잡기는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치고 빠지는 벌처 작전으로 대응합니다. 정면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 적을 유인해서 타격, 섬멸하는 유적 시민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으로 1, 2차 국민당의 소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그러자 빡친 장제스는 자신이 직접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1931년 7월 1일 3차 소공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공산당 홍군은 산악지대에서 매복하며 국민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습, 국민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합니다. 장제스는 재차 공격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본이 통수를 칩니다. 일본 관동군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1932년 1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3월 만주국을 설립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옹립하며 결국 만주를 꿀꺽해버리죠. 그러자 장제스는 하는 수 없이 난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제스가 물러서자 1931년 11월 공산당 전국 대표회에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설립합니다. 후난, 후베이, 안후이, 간수, 장시성의 오지의 점두직처럼 흩어져 존재했죠.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화민국과는 별개인 다른 국가로 자체적인 화폐를 통용하고 세금도 걷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화 소비에트는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마오쩌둥보다는 소련 유학생 출신인 볼셰비키, 왕민과 보구를 좋아했죠. 이 국제파는 마오쩌둥의 게릴라전에도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소련이 무기도 주고 전술 훈련도 시켜주는데 왜 못 이기느냐? 우리 홍군은 능력이 된다. 마오쩌둥과 국내파가 의지가 박약하고 노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때 마오쩌둥의 입지는 잦았습니다. 그러나 홍군의 전투력은 좋아지죠. 그동안의 전투 경험과 노획한 무기, 공산 선전으로 가세한 농민들로 홍군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전에 오합지졸이 아니었죠. 홍 4군은 10만, 홍 2군은 3만, 홍 8, 10, 16군도 각각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제스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1. 만주국을 공격하여 일본과의 전쟁을 한다. 외세 침략을 저지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2. 홍군을 공격하여 공산당을 박살낸다. 내부의 안정. 장제스는 멸공의 화신답게 먼저 국내를 안정시키고 후에 외세를 막아낸다 라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호북, 하남, 안휘, 호남의 홍군을 섬멸하려는 4차 소공작전을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단기전으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했죠. 60만의 병력에 군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산당과 홍군을 포위해갔죠. 주더와 펑더화이가 분전하긴 했지만 국민당의 포위 공격으로 홍군은 패배를 이어갔습니다.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 딸피 상황의 공산당. 그러나 만주국의 관동군이 산해가를 넘어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화북 지역이 위험해지자 어쩔 수 없이 국민군은 일본군의 남하를 막으러 철수하고 공산당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저도 농촌 지역에서의 공산당 인기는 높아지고 세력은 확대됩니다. 중국 민중들이 보기에 장제스와 국민당은 군벌시대가 끝났는데도 일본군이 만주를 먹었는데도 같은 중국인들끼리 싸우려고 하고 공산당은 자신들에게 잘 대해줬거든요. 거듭된 패배와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여론, 4번의 소공작전 실패로 국민당과 장제스는 몸이 달아있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 9월 5차 소공작전을 실시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계획하죠. 앞선 4번의 멸공작전 실패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장제스. 장제스는 이전과는 다른 대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독일 군사 고문 한스 폰 젝트의 조언에 따라 군 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66개 사단에 100만 병력 300대의 전투기를 투입하죠. 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동안 공산당의 벌처식 게릴라, 즉 유적 심입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본세 전략을 채택합니다. 먼저 홍군 근거지로 이어지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하고 검문합니다. 물자 운송과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시켜 공산당을 말려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깥쪽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보루와 토치카를 지어 해당 구역을 완전히 점령, 조금씩 천천히 전진해 나갑니다. 홍군을 사방에서 서서히 한 곳으로 몰아가죠. 국민당의 보루 때문에 게릴라전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홍군은 물자가 부족해지고 각 유격지끼리 유대가 힘들어지죠. 다른 물자들도 부족했지만 내륙에 있는 홍군 2기에 소금이 특히 부족했습니다. 홍군은 시체 속에 소금을 숨겨서 들어오고 소변을 졸여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버텼지만 힘이 들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당권을 쥐고 있었던 국제파와 코민테르는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힘을 모아 전면전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지속하자라고 말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국제파는 중화 소비에트의 관문인 광창에 토치카를 설치하고 병력을 모아 대회전, 전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군은 이 상황을 알고 공군과 포병으로 토치카를 박살내버립니다. 이미 몇 개월에 걸친 보급로 차단으로 홍군은 3사람당 소총 하나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무기, 식량 등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로 무장한 국민군에게 개발리고 말죠. 결국 광창을 국민군에게 넘겨주고 홍군은 후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코민테르의 군사 고문 오토 브라운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기습적으로 한 점 돌파를 하는 단촉 돌격을 제안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단촉 돌파는 피해가 너무 크니 복건, 절강, 강소, 호남 4개 방향으로 나누어 후퇴하자고 주장하죠.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에게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홍군은 로이지를 다시 탈환하겠다고 다짐하며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1.5만의 정예부대가 국민군을 막으며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1937년 10월 홍군 10만 명이 서쪽으로 탈출을 시작했죠. 인류 역사상 단일 군사작전으로 가장 긴 행군인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간신히 국민군의 포위망을 뚫어냈지만 국민군의 추격은 계속되었죠. 1934년 1월 귀주에 도착. 국민군이 뒤쫓아오는 상황이었지만 마오쩌둥의 끈질긴 요청으로 당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 주제는 5차 소공작전에서 패배한 이유. 국제파와 코민테르는 홍군과 당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군의 무기가 너무 좋고 병력이 압도적이라 밀린 것뿐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산 세력이 너무 약해서 도움이 미미했다. 지금 당의 노선과 비전은 틀리지 않았다. 라며 남탓을 시전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몇 번이고 번번이 막히며 기회를 엿보던 마오쩌둥은 바로 반격을 합니다. 남탓을 해? 국제파 코민테르는 중국 사정도 잘 모르면서 당 노선을 잘못 세웠다. 군사작전 잘못 짰다. 보구와 오토 브라운 등 국제파와 코민테르를 맹비난하죠. 상황은 마오쩌둥에게 유리했습니다. 이미 국민군에게 패배하고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오쩌둥의 말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 회의를 계기로 마오쩌둥이 다시 군권을 장악하죠. 홍군은 귀주에서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고 동쪽에 있는 국민당을 피해 서쪽으로 도주를 이어갑니다. 근데 말이 보충이지 약탈과 다름없었죠. 운남성에 들어서자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근접 지역에서는 공산당의 적대적인 티베트인들의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말이 강이지 폭이 300m의 고산지대라 유속은 빠르고 강 양쪽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었죠. 이런 곳을 쇠사슬로 이어가며 도하에 성공합니다. 강을 건너자 이번엔 산이 문제였습니다. 로키 산맥보다 험준한 대설산을 거의 맨몸으로 올랐습니다. 설맹으로 눈이 멀까 천으로 눈을 가렸고 고산병과 굶주림으로 하나 둘씩 쓰러져갔죠. 주로 남쪽에서 온 홍군들에게 대설산의 추위는 버거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사태까지 일어났죠. 사천지방에 들어서서는 출발할 때 10만 명의 병력이 이미 1만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급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아 군복과 신발도 제대로 없어 스스로를 거지군이라 불렀죠. 한계까지 다다른 홍군은 사천지방에서 가축과 곡식을 징발하고 약탈해 갑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홍군과 싸웠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오쩌둥은 이거 내가 아니라 장고타오가 한 거임. 남 탓을 바로 주장합니다. 농민은 우리의 친구인데 친구를 털어먹는 장고타오 나쁜 놈. 이 힘든 시기에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고급 습기를 쓰는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북상을 시작합니다. 여차 하면 몽골과 소련의 지원을 받을 생각을 했죠. 북쪽으로 가자 초원이 많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군은 더 힘들어졌죠.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이미 몇 개월간의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들쥐를 잡아먹어가며 연명했지만 국민군의 추격은 더 거세졌죠. 1년 동안 11개 성, 18개의 산맥, 17개의 강, 12,500km를 주파하며 북상을 한 끝에 섬서 북쪽, 감숙 서쪽, 예난의 자리를 잡고 새로운 소비에트 지구를 건설합니다. 남아있는 홍군의 숫자는 6,000명, 그중 대장정에 처음부터 시작한 병력은 3,000명이고 나머지 3,000명은 대장정 기간 중 합류한 인원들이었습니다.
10만 명이 1년 만에 3,000명이 되어버렸죠. 이 대장정으로 살아남은 공산당 핵심 지도부는 중국 인민들에게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의 절반을 훑고 지나오며 수많은 혁명의 씨앗을 뿌려두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훗날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국공 내전 최종전에서 꽃을 피우며 마오쩌둥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서 국제파와 코민테른을 밀어내고 끝끝내 마오쩌둥이 당권과 군사권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대장정이 끝난 것이지 대장정에서 병력, 지휘체계, 자금 등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홍군과 공산당,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새로 자리 잡은 서북쪽은 따뜻하고 물자가 많은 남쪽과는 전혀 다른 황량하고 빈곤한 곳이었습니다. 인력 보충도 보급도 쉽지 않았죠. 국민군의 공격을 받으면 괴멸할 위기였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왜 몽골이나 신장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련의 지원을 받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죠. 마오쩌둥은 이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화북 지역을 노리고 있는 일본을 몰아낸다 라는 명분을 세웁니다. 1936년 2월 동정 항일 시작,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동쪽 정보를 나섭니다. 이때 홍군의 동쪽에는 장제스의 북벌로 세력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산서성에서는 영향력을 떨치던 옌시산이 있었죠. 썩어도 준치라고 옌시산은 홍군의 공격을 노련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항일보다 멸공이 우선이었던 장제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장제스는 바로 옌시산에게 20만 병력을 전해줍니다. 홍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세를 이어 국민당은 6차 소공작전을 준비합니다. 홍군과 공산당은 진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쉐량. 장쉐량은 동북왕이라 불리웠던 만주의 패자 장쩌린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군벌의 시대 통일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은 장제스가 아니라 장쩌린과 장쉐량이었죠. 하지만 장쩌린은 일본에 의해 복사당하고 장쉐량의 근거지인 만주는 일본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만주 왼쪽 화북 지역으로 밀려났죠.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가 항일은 뒷전이고 공산당만 두들겨 패니 장쉐량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공산당에서는 몰래 저우원라이를 장쉐량에게 보내 내전을 중지하고 공동으로 항일을 하자라는 비밀 회담을 갖습니다.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먼저 일본을 공격해서 몰아내자. 근거지 탈환과 아버지의 복수라는 장쉐량의 명분과 구국과 공산당의 생존이라는 공산당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졌죠. 이러던 와중 장제스는 예난에 있는 공산당에 대한 6차 소공작전을 개시하려 하였습니다. 장쉐량은 장제스에게 시안으로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소공작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장쉐량의 동북군이 필요했던 장제스는 1936년 12월 4일 시안에 방문합니다. 시안의 군 공항에 내리자 만주가 고향인 동북군 장교 수백 명은 장제스를 둘러싸고 소공작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먼저냐 공산당이 먼저냐, 눈치가 없는 건지 멸공에 대한 사명감인 건지 장제스는 여기서 나는 소공작전을 시행할 거다 라고 바로 대답해버립니다. 그리고 장쉐량과 장교들은 장제스를 납치하기로 결정합니다. 12월 12일 새벽 군용 트럭에 120여 명의 정예병력을 태우고 장제스의 숙소를 공격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은 아니었고 장제스의 항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전이기에 장제스를 공격하진 않았죠. 대신에 경계 병력들은 다 사살합니다. 이른 아침 잠옷차림으로 태극권을 하고 있던 장제스, 총소리가 나자 잠옷차림에 틀니도 챙기지 못하고 도주하여 뒷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결국 체포가 됩니다. 장쉐량은 이 소식에 난징에 들어갈 경우 난징 국민당 군대와 자신의 동북군끼리 내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먼저 난징에 전보를 보냅니다. 나는 고향을 되찾고 싶을 뿐이다. 장제스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권력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다만 나의 충언을 들어주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공산당과 합작해서 일본을 몰아내자고 말하며 8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난징 정부는 겉으로는 장제스를 위하는 척하며 동북군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쉐량의 시안사변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쉐량의 모든 직무를 박탈하며 체포할 것을 결의하죠. 하지만 장제스의 권력을 노리고 있던 인물들은 뒤에서 눈치를 보며 장제스 사후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난징의 전투기를 띄워 시안 시내 위를 비행하고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릭중러는 장제스가 죽어도 시안을 폭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죠. 장제스도 죽이고 자신이 총통도 되고 일석이조였거든요. 장제스의 반대파인 왕징웨이는 외국에 나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이건 기회야,
이러면서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니 자신과 장제스에게 등을 돌린 이러한 난징의 상황에 장제스의 부인 숭메이링은 격분하였죠.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시키고 직접 시안으로 가서 장쉐량을 만납니다. 숭메이링을 좋아했던 장쉐량은 시안으로 온 숭메이링을 만나서 장제스 석방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숭메이링과 장제스는 8개 항목 중 4개를 들어주고 국공 합작을 약속하며 석방되죠. 석방 직후 찍은 사진에서 웃고 있는 장쉐량과 표정이 썩어있는 장제스죠. 우여곡절 끝에 난징으로 돌아온 장제스는 장쉐량을 잡아들이고 소공작전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항일과 국공 합작을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공작전을 취소하였지만 장쉐량은 체포를 합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 장제스가 장쉐량을 정말 많이 미워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공들인 멸공작전을 단 2주 만에 없애버렸다고 욕을 하며 1937년부터 조그마한 집에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훗날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과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갈 때도 이 장쉐량을 데리고 갑니다. 살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지급되었고 정치와 관련된 서적은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때문에 과거 역사 서적밖에 읽을 것이 없었고 몇십 년 동안 책을 읽다 명나라 전문가가 되었죠. 매일 반성문을 쓰게 시켰고 장쉐량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새끼 좀 있으면 죽겠네? 그러고 좋아했다고 하죠. 장제스가 죽고 나서도 이 가택연금은 지속되었고 장제스의 아들인 장진거가 죽고 나서인 1991년이 되어서야 석방이 됩니다. 자신의 고향인 동북지방 만주를 되찾고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체포할 정도로 고향을 사랑했던 장쉐량은 만주국에 세워진 1932년부터 죽을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근데 장제스 입장에서는 미울 법도 한 게 공산당은 대장정 직후 숨만 붙어있는 한 송장 신세였습니다. 별가람적인 얘기지만 시안 사변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공산당과 마오쩌둥, 중국은 있을 수가 없었고 중국 대륙의 주인은 장제스가 될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공산당에서는 이 시안 사변을 일으킨 장쉐량을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항일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공산당과 중국을 지켜낸 인물로요. 시안사변 이후 장제스는 1940년 정도에 일본과의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경제개발 및 군 현대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빠른 바로 다음해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이제 같은 편으로 일본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